1.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철학과 종교가 아닌 과학에서는 이 질문을 왜가 아닌 어떻게라고 묻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에서는 부모의 형질이 자식에게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유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이 유전자가 개별 생명체의 형질을 어떻게 담아내는지 묻는다면 DNA라고 답합니다. 그 다음으로 과학이 DNA가 애초에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에는 생명의 기원이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아직 생명의 기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생명의 기원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라는 질문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을 만나게 됩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모든 것은 파동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것은 파동이면서 입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적으로 파동입자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파동입자 이중성과 같은 이상한 현상이 어떻게 그리고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2. 파동에 관하여. 원자란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태양계입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강력이라는 힘에 의해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전자들은 원자핵 주위를 전자기력이라는 힘에 이끌려 돌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는 궤도를 돌지 않습니다. 궤도는 순전히 고전역학적인 개념입니다. 실제 전자는 파동처럼 공간에 퍼져서 진동합니다. 양자역학은 이러한 전자의 파동이 공명을 일으킬 때 원자가 안정적인 상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전자의 파동은 전자가 마치 구름처럼 원자핵 주변에 퍼져 출렁거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원자란 원자핵과 전자가 만들어내는 공명 현상입니다. 하나의 원자 속에 여러 개의 전자들이 들어있다면 모든 전자가 협동하며 화합을 만들어낼 때 원자는 안정화됩니다. 하지만 전자의 파동은 실제로는 정말 이상합니다. 파동을 기술하는 함수를 파동함수라고 하는데 파동함수는 입자가 주어진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알려줍니다. 파동함수는 평범한 숫자인 실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허수라는 숫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허수는 상상의 수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아는 형태로 존재하려면 확률과 파동함수 둘 다 필요합니다. 전자는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 갈래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만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 상식인데 전자는 동시에 주어진 모든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전자는 기로에 난 길 모두를 걸을 수 있지만 걸었던 길들에 대한 기억은 서로를 간섭하며 전자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확률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중 슬릿 실험이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이 전자 빔총에서 발사되어 날아갈 때 두 개의 얇은 틈이 세로로 뚫린 벽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 벽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전자 자신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을 두 개의 분신으로 쪼개는 파동 분신술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전자의 두 분신은 각자 다른 얇은 틈을 무사히 빠져나와 자유롭게 날아가지만 거대한 스크린에 가로막힙니다. 스크린에 도달해서 부딪히게 되면 분신들은 서로 만나 소멸하게 되고 소멸된 자리에는 다시 원래의 전자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자가 스크린에 도달할 때 정확히 어떤 위치에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 지배하는 고전역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건이
정밀기계처럼 정확한 인과관계로 연결됩니다. 반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3. 사람에 관하여. 모든 물질은 보편적인 물리법칙을 따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는 모두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장미와 같은 복잡한 물질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똑같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장미는 원자의 조성이 조금 다르거나 동일한 조성이라도 약간만 다르게 조합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별에서 왔습니다. 우주는 대략 138억 년 전 밀도가 매우 높고 아주 뜨거운 작은 점이 폭발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인데 빅뱅만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때 생긴 원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헬륨, 그보다 약간 무거운 리튬, 베릴륨, 붕소뿐입니다. 수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는 우리 몸을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99%는 질량 기준으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이라는 6가지의 무거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답은 별입니다. 별은 기본적으로 가벼운 원소를 무거운 원소로 만드는 용광로입니다. 빅뱅 직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3분이 흐르면 우주는 팽창으로 인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 별이 필요한데 별은 성광가스와 먼지들이 중력으로 수축되어 생성됩니다. 수축하는 별의 중심부는 밀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온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별의 중심 온도가 올라가면 수소들은 서로 결합해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핵융합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입니다. 태양이 바로 이 방식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대기층을 구성하다가 결국 일종의 바람의 형태로 우주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별바람은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을 우주로 퍼뜨립니다. 아니면 초신성의 폭발로 원소들이 흩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원소들은 적절하게 모여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수소와 산소는 물을 구성하니 우리 몸의 대부분은 탄소와 물입니다. 탄소의 핵, 수소의 핵, 산소의 핵은 각각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만 다를 뿐 모두 크기가 매우 작고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핵 안에도 내부 구조가 있지만 보통 원소의 성질은 핵의 직접적인 성질이 아닌 전자가 핵 주변에서 어떤 궤도를 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핵은 전자들을 붙잡은 다음에야 진정한 원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탄소 원자핵은 양성자 6개와 2개에서 16개 사이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핵은 보통 전자핵 6개를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끌어당겨진 전자 6개가 탄소 원자핵 주위에서 조화로운 공명을 일으킬 때 탄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축축한 탄소 덩어리입니다. 사람의 몸 대부분이 물과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빼버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탄소 덩어리입니다. 탄소를 잘 이해하면 사람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탄소와 다른 원자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물질의 상태는 무궁무진합니다. 레고 몇 조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히 탄소만으로도 성질이 다른 물질 상태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흑연과 다이아몬드입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 똑같은 탄소가 흑연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합니다. 4. 관계 그리고 결합. 인연은 가족을 만들고 가족은 이웃을 만들고 이웃이 모여 사회가 됩니다. 미시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자들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분자를 만들고 분자들은 한데 모여 응집물질이 됩니다. 운이 좋으면 응집물질은 생명으로 진화하고 의식이 탄생합니다. 의식을 지닌 인간들은 서로 인연으로 연결되고 인연은 가족을 만듭니다. 이렇게 미시세계는 거시세계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인 원자들의 관계를 알아보면 원자들은 전자라는 매개체를 주고받으며 연결됩니다. 어떤 원자가 주로 4가지 방향으로 전자를 주고받는다면 이 원자는 자기 주변으로 4개의 원자와 이웃을 맺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원자의 이웃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원자라면 이 원자들 각각은 서로 빈틈없이 4개의 이웃을 지니게 되어 격자 구조, 즉 고체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 원자는 바로 탄소이고 고체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원자들의 결합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구조를 지닌 분자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간단한 분자는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수소 분자일 것입니다. 수소 원자 2개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면 상상해 볼 때 수소 원자들의 거리가 충분히 멀다면 2개의 수소 원자는 서로 상당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특히 2개의 전자는 서로 다른 수소 원자에게 묶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전자가 정확히 어떤 수소 원자에게 묶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전자는 구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어느 한 수소 원자에게 온전히 묶이지 못하고 2개의 수소 원자핵들 사이를 오고 가는 양자 상태를 형성합니다. 1번 전자가 왼쪽 수소 원자에게 묶인다면 2번 전자는 오른쪽 수소 원자에게 묶일 것입니다. 반면 1번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 수소 원자핵으로 자리를 옮긴다면 2번 전자는 반대로 자리를 옮길 것입니다. 이때 1번 전자, 2번 전자는 임으로 붙인 이름이고 전자를 서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양자역학에서는 2개의 전자로 이루어진 전체 시스템이 두 상태의 선형 중첩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형 중첩이란 기로에선 전자가 서로 다른 두 길을 동시에 걸어가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또한 전자는 두 수소 원자핵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마치 접착제처럼 두 수소 원자핵을 결합시키는데 이렇게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원자가 결합되는 메커니즘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은 수소 분자와 같이 동일한 원자끼리 결합하거나 전자들이 각 원자에게 묶인 정도가 비슷한 원자끼리 결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유결합은 유기화합물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 원자가 다른 원자에 비해 전자를 아주 강하게 끌어당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전하를 지닌 이온과 음의 전하를 지닌 이온이 서로 결합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러한 결합 메커니즘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으로 형성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자의 결합에는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의 성질이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세 번째 결합은 금속 결합입니다. 금속 결합을 통해 원자들은 금속을 포함한 도체 그리고 세라믹을 포함한 반도체와 같이 질서 있는 격자 구조를 지니는 고체, 즉 결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유 결합에서 전자는 하나의 원자에게 온전히 묶이지 못하고 인접한 2개의 원자핵 사이를 오고 가는 선형 중첩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원자들이 많아지면 전자가 특정한 원자에게 묶이거나 인접한 두 개의 원자핵 사이에서 오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자를 구성하던 전자들 가운데 일부는 원자핵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유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최외곽 궤도의 전자들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자핵에 붙잡혀 있는 내부 전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격자 구조가 형성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격자 구조에는 바다의 물길처럼 자유전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격자 구조 안의 자유전자들은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이러한 자유전자는 주어진 격자 구조를 최종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전자는 격자의 형성에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합은 고체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고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물질이 이 세 가지 상태 사이를 오가는 것을 상전이라고 합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거나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과정이 바로 상전입니다. 온도를 조절하면 상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도라는 개념은 심오합니다. 온도를 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무질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온도는 기본적으로 무질서도를 조절하는 변수이고 엔트로피는 무질서를 정량화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상전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려면 엔트로피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재는 양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점점 더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정보의 양은 곧 엔트로피입니다. 이를 정보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뜬다는 예측은 거의 아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다음 주 복권 당첨 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측은 당첨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엄청난 정보를 지닙니다. 무질서에는 질서가 없기 때문에 예측도 어렵습니다. 무질서도는 곧 정보의 양과 같습니다. 우주는 시간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정보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우주에는 정보의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면 우주의 운명이 예측한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지만 아무 제한도 없이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은 서서히 식으면서 차가운 물이 됩니다. 뜨거운 물의 에너지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물과 공기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고정됩니다. 즉,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에너지가 바뀌지 않는 조건 안에서 증가합니다. 5. 존재와 운명에 관하여.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프랑스 사상가 앙리 베르그송은 말했습니다. 존재는 진화할 때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을 포함한 과학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결정론적입니다. 즉,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초기 조건에 따라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론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지만 운명이라는 단어에는 감동을 받습니다. 결정론의 반대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운명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유의지는 착각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실수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만 그것을 결정한 원인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운명이란 단순히 결정론이나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연과 필연의 절묘한 교차점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곳곳에 깔려있던 복선들과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이 서로 중첩되고 얽히듯이 영향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물리학적 법칙들이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증명들로 인해 바뀝니다. 차근차근 쌓여진 업적들로 인해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네 인생이란 것도 사실은 서사들의 축적이고 많은 우연들의 중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1. 양자역학은 반도체와 레이저에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양자역학을 응용한 예로 초전도체가 있습니다.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분야는 초전도 자석입니다. 초전도 자석은 병원에 있는 자기공명 영상 MRI에 이용됩니다. 3. 양자역학을 응용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컴퓨터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현대 온라인 통신의 보안에 도움을 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가입, 좋아요 누르시면 저와 함께 행복해지실 거예요.